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아픈 일은 없다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때렸을까? 기억나지 않는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38세,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강민호. 그는 5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어요.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깨어나면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아내는 멍든 몸으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말했죠. 당신이 날 때렸어. 민호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들은 그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는 조금씩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갔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쩌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잔인한 진실을 오늘 함께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일부 완벽한 아내의 두 얼굴. 강민호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5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조금 일찍 퇴근한 그는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집에 들어섰죠.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촛불빛이 보였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어요. 여보 왔어? 아내 이수아가 앞치마를 두른 채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레는 마음이었죠. 수아는 민호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어요. 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나도 그래.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함께하자. 둘은 촛불을 켜고 와인을 따랐습니다. 수아가 직접 만든 음식들은 하나같이 맛있었어요. 민호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랐죠.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더 마셨어요. 수아는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더 마실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게 타줄게. 그래, 고마워. 수아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원두를 갈고 드리퍼에 천천히 물을 부었죠. 그리고 컵에 따르면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약통이었어요. 수아는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약 2알을 커피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얀 알약이 뜨거운 커피 속에서 녹아내렸죠. 여보, 여기 커피. 수아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커피를 건넸어요. 민호는 받아 마셨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입안 가득 퍼졌죠. 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내 아내가 내려준 커피가 최고야. 그럼 오늘은 더 특별하게 내렸으니까. 수아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민호는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여보, 나 좀 이상한데. 너무 졸려. 오늘 피곤했나 봐. 침대 가서 누워. 수아는 민호를 부축해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고 곧 깊은 잠에 빠졌어요. 숨소리만 들릴 뿐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수아는 민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수아는 거실 찬장에서 접시 2개를 꺼냈어요.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이어서 의자를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꽃병도 바닥에 던졌어요. 물이 쏟아지고 꽃들이 흩어졌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마치 누군가 격렬한 싸움을 벌인 것처럼요. 수아는 숨을 고르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팔을 들어 올렸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있는 힘껏 자신의 팔을 벽에 찧었습니다. 1번, 2번, 3번. 팔뚝에 빨간 멍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수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기계적으로 자신의 몸을 벽에 부딪혔죠. 왼쪽 팔도 마찬가지였어요. 팔목, 팔꿈치 근처까지 골고루 멍을 만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멍이 든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수아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헝클었어요. 그리고 눈가를 문질러 빨갛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한참 울고 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였죠. 모든 준비를 마친 수아는 침실로 돌아가 민호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면서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머리가 무겁게 깨어났습니다. 잠을 너무 깊이 잔 탓인지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눈을 뜨자 천장이 보였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분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일어났어?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죠.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수아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녀의 양팔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다는 거였어요. 수아야, 그게 뭐야? 팔에 왜 멍이? 당신이 어젯밤에 날 때렸잖아. 수아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내가? 아니야, 나는. 기억 안 나? 밤에 갑자기 술 더 마시겠다고 소리 지르고 내가 말리니까 날 밀쳤어. 그리고 팔을 잡아 끌면서 수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어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어젯밤 커피를 마시고 졸려서 잠들었던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완전히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아니야. 나는 그런 짓 안 했어. 기억이 안 나는데. 거실 좀 봐. 당신이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민호는 서둘러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깨진 접시들, 넘어진 의자, 바닥에 쏟아진 물과 꽃들.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았죠. 이게 내가 한 거야? 민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런 짓을 했다는 게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아내의 멍든 팔 난장판이 된 집.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아야. 나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아. 어쩌면 당신도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 회사 일도 힘들고. 수아는 민호를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호가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그날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민호는 밤에 기억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침이면 어김없이 집은 난장판이었고 수아는 새로운 멍을 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정말 폭력적인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혹시 이중인격이 생긴 건 아닐까? 그는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다만 스트레스성 기억 상실일 수 있다는 소견을 내렸죠. 민호는 회사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의 멍든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자책감에 시달렸고 밤에는 잠들기가 두려웠습니다. 혹시 또 무슨 짓을 할까 봐요. 어느 날 저녁 수아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어때? 당신도 힘들어 하잖아. 치료를 받으면서. 아니야. 나는 괜찮아.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민호는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감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가득했죠. 수아는 그런 민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날 밤도 수아는 민호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그리고 민호는 또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수아는 익숙한 동작으로 집안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몸에 멍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더 심하게, 더 많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민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미쳤어. 정말 미쳐버린 거야. 그리고 그 말은 곧 현실이 될 참이었습니다. 수아가 준비한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2부 폐쇄병동 3개월의 지옥. 민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병가를 내야 했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수아는 그런 민호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봤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어느 날 오후 수아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니, 수아야? 민호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밤마다 술 먹고 저한테 폭력을 휘둘러요. 어제는 목을 조르기까지 했어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민호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처음에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무서워요. 어제도 이렇게. 수아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로 자신의 팔에 든 멍을 찍어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고 경악했죠. 어머나, 이게 정말 민호가 한 거니? 네. 민호는 기억을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저는 정말 무서워요. 수아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흐느끼는 듯한 숨소리까지 모두 진짜처럼 들렸어요. 알았어. 내가 지금 당장 갈게. 그리고 민호 아버지한테도 말할게. 전화를 끄는 수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다음 날 시부모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도 며칠째 안 깎은 상태였죠. 민호야. 아버지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아한테 들었다. 내가 요즘 수아를 때린다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정말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너 낳아서 키웠는데 내가 그런 애가 아니잖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수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긴팔 옷을 입고 있었지만 손목 부분에 멍이 살짝 보였죠.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민호도 힘든 거 알아요. 제가 더 잘할게요. 수아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니? 이건 민호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야.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너 병원 가야겠다. 정신과 전문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아야 해. 아버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수아를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의 눈빛이 자신을 향해 던지는 실망감이 너무 무거웠죠. 며칠 후 수아는 더 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민호 몰래 경찰서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 기록을 만들었죠. 상담사 앞에서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려요. 거의 매일. 저는 무섭지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상담 기록은 남았고 사진도 찍혔습니다. 수아는 필요한 서류를 챙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죠. 일주일 후 집 앞에 흰색 승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정신병원 이송팀이었죠. 강민호 씨 맞으시죠? 네. 근데 누구세요? 보호자분들 요청으로 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병원에 가셔야 해요. 민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안 갈 거예요. 하지만 수아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민호야, 이건 어머니, 아버지 모두 동의하신 거야. 너를 위한 거라고. 수아야, 나 안 가. 제발, 가야 해. 당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 나도 무서워. 어제도 또 그랬잖아. 수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에게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죠. 결국 민호는 강제로 차에 태워졌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소리쳤어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 놔줘. 제발. 하지만 이송팀은 익숙한 듯 그를 제압했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민호는 뒷창 너머로 수아를 바라봤어요. 수아는 손을 흔들며 울고 있었죠. 하지만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수아의 얼굴에서 눈물은 멈췄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1단계 끝났어. 이제 시간 좀 벌었으니까 빨리 진행해. 3개월 안에 모든 걸 정리할게.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근데 돈은 준비됐어? 곧 준비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수아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섰습니다. 텅 빈 집. 이제 이 집도 이 남자의 재산도 모두 자신의 것이 될 거였어요. 민호가 도착한 곳은 외곽에 있는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건물은 마치 감옥 같았어요. 민호는 접수를 마치고 폐쇄병동으로 안내되었죠.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게 될 거예요. 간호사의 말에 민호는 방을 둘러봤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창문에는 쇠창살이 쳐져 있었고 밖을 내다볼 수도 없었죠.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정상이라고요. 모두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진정하시고 의사 선생님 진료 받으세요. 간호사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철컥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죠. 그날 저녁 민호는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강민호 씨,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가 자꾸 제가 때렸다고 하고 기억이 안 나신다는 게 문제예요. 해리성 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약은 싫어요. 저는 정상이에요. 진정하세요, 강민호 씨. 치료받으면 좋아지실 겁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강제로 약을 먹어야 했어요. 하루에 3번 간호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알약을 삼켰죠.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호는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말수도 줄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었죠. 다른 환자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정말 아픈 사람들이었고 민호는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수아가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선 수아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10kg는 빠진 것 같은 몸, 초점 없는 눈빛. 민호야, 수아야,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제발 나 좀 꺼내줘. 민호는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민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조금만 더 있어야 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하대. 아니야. 나는 아프지 않아. 제발. 민호 씨. 수아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민호의 귀에 속삭였어요. 조금만 더 있어. 그래야 우리가 살아. 그 말에 민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너무 차갑고 냉정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수아야, 너, 설마,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고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호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간호사가 그를 제지했죠. 안 돼. 수아야,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수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문이 닫혔고 민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아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조금만 더 있어. 그래야 우리가 살아. 무슨 뜻일까? 왜 자신을 여기 가둬둔 걸까?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는 거요. 수면제, 멍, 난장판이 된 집. 모두 수아가 꾸민 연극이었던 거예요. 그럴 리가. 설마.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수아의 차가운 눈빛, 냉정한 목소리. 그녀는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민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밀려왔어요. 여기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데 2달째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계속 말했어요. 저는 정상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여기 가둔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의사는 그저 차트에 기록만 했죠. 피해망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약을 조정하겠습니다. 약은 더 늘어났고 민호는 점점 더 혼미해졌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3달이 지났을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측의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상태가 호전된 것처럼 보였는지 갑자기 퇴원 통보가 떨어진 거예요. 강민호 씨, 퇴원하셔도 됩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렸는데 못 받으셨나 봐요. 일단 혼자 집에 가시면 됩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였죠. 그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 공기는 달았어요. 3개월 만에 맞는 자유의 공기였죠. 민호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아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 하나?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민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비밀번호가 바뀐 거였죠. 3부, 텅 빈 집과 사라진 아내. 민호는 현관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다시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빨간 불빛만 깜빡일 뿐이었죠. 이상하네.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고객의 요청에 의해 통화 연결이 제한됩니다. 차단당한 거였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민호는 건물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죠. 저기요, 301호에 사는 강민호인데요. 비밀번호를 바꿨나 봐요.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301호요? 잠시만요. 관리인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요. 여기 기록을 보니 301호는 1달 전에 전출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요? 전출? 그게 무슨... 부인분이 직접 오셔서 처리하셨어요.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출 신고. 수아가 이사를 간 거예요. 자신을 병원에 가둬놓고 짐을 싸서 사라진 거였죠. 아무튼 저도 마스터키로 열어드릴 수는 있는데 집주인한테 먼저 연락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집주인이에요. 제 집이라고요. 민호는 소리쳤습니다. 관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마스터키를 가지고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는 안으로 들어섰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집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TV도 침대도 모두 사라졌어요. 벽에 걸려있던 결혼사진도 없었죠.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민호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침실, 부엌을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년간 함께 살았던 흔적이 모조리 사라진 거예요. 수아야, 수아야. 민호는 이름을 불렀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정신을 차린 민호는 서둘러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해야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넣고 기계를 조작하더니 출력물을 건넸어요. 민호는 그 종이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잔액 영원.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거래 내역을 보니 한 달 전부터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2주 전에는 한꺼번에 큰 금액이 인출되었죠. 민호가 모아둔 적금도 모두 해지되어 있었고 예금도 모조리 인출된 상태였어요. 이게 어떻게... 고객님,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제 아내가 제 돈을 모두 가져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공동명의 계좌네요. 공동명의자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민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맞아요. 결혼하면서 통장을 공동명의로 만들었었죠. 수아를 믿었으니까요.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제 명의 대출은 없죠?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대출은 없으시네요.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빚더미에 앉지는 않은 거였죠. 은행을 나온 민호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였어요. 사기고 절도였죠. 경찰서에서 민호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개월간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던 일, 퇴원 후 집이 텅 빈 것, 통장이 비어 있는 것까지요.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놓고 도망간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 돈을 모두 가져갔어요. 부인 연락처는요? 전화가 안 돼요. 차단당했어요. 경찰은 컴퓨터를 조작하며 수아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민호 씨, 혹시 부인분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아세요? 네, 아는데요. 83만 512-2. 이상하네요. 이수아라는 이름으로는 해당 주민번호가 조회가 안 되는데요. 네, 그게 무슨... 경찰은 몇 가지를 더 조회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강민호 씨, 부인분 혹시 탈북민이신가요? 탈북민이요? 아니요. 제 아내는 서울 토박이라고. 여기 기록을 보니 이수아라는 이름은 귀화 당시 새로 만든 이름이네요. 원래 이름은 리선아. 10년 전에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푹 꺼져 앉았습니다. 탈북민, 북한, 리선아.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내의 진짜 이름도 진짜 출신도 몰랐던 거예요. 수아는, 아니 선아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럼 결혼도 다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일단 혼인신고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아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러니 법적으로는 유효한 결혼입니다. 그럼 찾을 수 있나요? 제 아내를요? 일단 수배를 넣어보겠습니다. 사기 혐의와 횡령 혐의로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민호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탈북민, 왜 숨겼을까?
왜 자신을 속였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도망친 걸까?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민호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호예요. 민호야, 퇴원했구나. 어머니가 연락을 못 받아서 수아한테 들었니? 어머니, 수아 어디 있어요? 응, 수아, 글쎄, 한 달 전쯤에 전화가 왔었는데 너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집을 정리한다고 그러더라. 어머니도 조금 도와드렸어.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얼마 도와주셨어요? 2천만 원 정도. 수아가 그러는데 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병원비 내느라 힘들다고 해서. 어머니, 수아가 저를 속인 거예요. 집은 텅 비었고 수아는 사라졌어요. 제 통장도 다 비었고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그리고 어머니, 수아는 탈북민이었어요. 이수아라는 이름도 가짜고 진짜 이름은 리선아예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어머니, 저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집도 비었고 돈도 없고. 민호야, 일단 우리 집으로 와.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릴게. 전화를 끊은 민호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는 처음부터 가짜였고 자신은 철저히 이용당한 거였죠. 민호는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민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야, 미안하다. 우리가 수아를 너무 믿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속았는걸요. 그날 밤 민호는 부모님 집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간의 지옥, 그리고 텅 빈 집, 사라진 아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수아에게, 아니 선아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호 씨 부인 찾았습니다. 변두리 쪽방촌에 숨어 있더군요. 정말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일단 경찰서로 데려왔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민호는 당장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수아를 만나는 거예요.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죠. 경찰서 조사실 앞에 섰을 때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에 수아가 있어요. 5년을 함께 산 아내.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는 여자. 민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아가 앉아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선아라고 불러야 할 그녀가요. 그녀는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죠. 수아는 민호를 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에 민호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알아. 다 알아.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왜 나를 정신병원에 가뒀어? 왜 내 돈을 다 가져간 거야? 민호는 소리쳤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터져나왔죠. 수아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나도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 근데 뭐,
변명이라도 하려고. 내 동생이, 북에 있는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었어. 민호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동생? 응, 내 남동생. 내가 탈북할 때 두고 온 동생. 겨우 10살이었어. 그 애가 지금 20살인데 연락이 왔어.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 돈을 보내주면 중국으로 빼낼 수 있다고.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브로커가 5천만 원을 요구했어. 5천만 원이면 동생을 살릴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우리한테 그런 돈 없잖아.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야.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동생, 북한, 탈북.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나를 속인 거야? 말했으면 도와줬어? 5천만 원을? 내 통장에 있는 돈 다 합쳐도 3천만 원밖에 안 됐어. 그래서 너희 어머니한테도 손을 벌린 거야. 그리고 집도 정리하고. 수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다 소용없었어. 브로커가 날 속인 거야. 돈 받아 챙기고 잠적했어. 동생은 여전히 북에 있고 나는 이렇게 모든 걸 잃었어. 사부, 드러난 진실과 아픈 작별. 민호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선아를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가라앉지 않았죠. 동생을 살리려고 한 건 이해해. 근데 왜 하필 그런 방법이었어? 왜 나를 미친놈으로 만들었어?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돈만 조금씩 빼돌릴 생각이었어. 근데 브로커가 자꾸 재촉하는 거야. 빨리 안 보내면 동생이 죽는다고. 그래서 머리를 굴렸어. 어떻게 하면 빨리 큰 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정신병원에 보내면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어.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그동안 집도 정리하고 통장도 정리하고 시어머니한테도 돈을 받고 그래서 수면제를 탄 거야? 그래서 내 몸에 멍을 만든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너 내가 거기서 뭘 겪었는지 알아?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3개월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폐쇄병동의 쇠창살, 강제로 먹어야 했던 약,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던 사람들의 눈빛.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내가 정말 미친 건지 아니면 누군가 날 속이는 건지 알 수 없었어.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수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저 계속 울기만 했죠. 경찰이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민호 씨, 일단 부인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입건될 예정입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민호는 수아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죠. 잠깐만요. 민호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잠깐만 둘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10분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나가고 조사실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의자를 끌어당겨 수아 앞에 앉았어요. 선아야. 그 이름을 부르자 수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부른 거예요.
너 진짜 이름 리선아 맞지? 응. 왜 숨겼어? 탈북민이라는 걸.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서웠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까봐. 너희 부모님도 반대할까봐. 그래서 이수아라는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려고 했어. 그랬구나.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나랑 결혼한 거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아니. 선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야. 너를 만난 건 우연이었어. 너를 사랑한 것도 진심이었어. 5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너랑 있으면 북에서의 기억도 잊을 수 있었어. 그럼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거야? 6개월 전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어. 동생 얘기를 듣고 정신이 없었어. 밤마다 동생 생각만 났어. 10살 때 헤어졌는데 이제 20살이라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 생각하니까 미치는 것 같았어. 선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거. 너한테 너무 나쁜 짓을 했다는 거. 근데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 민호는 선아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와 슬픔, 그리고 절망이요. 브로커는 어떻게 된 거야? 도망갔어. 돈 받자마자 연락이 끊겼어. 추적해 봤는데 해외로 나간 것 같더라. 아마 다시는 못 찾을 거야. 그럼 동생은? 모르겠어.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 선아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민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선아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북에 두고 온 동생을 살리려다가 모든 걸 잃은 여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까지 망가뜨린 여자. 선아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 지금 후회하고 있어? 응, 너무 후회해. 매일 후회해. 너한테 정말 미안해. 그런데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브로커가 진짜로 동생을 데려왔다면 어땠을 것 같아? 후회했을까? 선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지. 동생만 살아 돌아왔다면 넌 후회 안 했을 거야. 그저 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만 하고 살았겠지. 민호야, 나는 그게 제일 슬퍼. 너한테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게.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해는 해. 가족이니까. 동생 살리려는 마음. 그건 나도 이해해. 정말? 응. 근데 용서는 못해. 나도 사람이야. 3개월 동안 지옥 같은 곳에서 산 기억은 지울 수가 없어. 민호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 손잡이를 잡고 멈춰섰죠. 선아야,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진짜 나를 사랑했어?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래, 나도 널 사랑했어. 과거형이야. 이제는 아니야. 민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소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호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뒤에서 선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재산이 없어요. 그럼 위자료 청구는? 그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민호는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5년의 결혼 생활이 서명 하나로 끝나는 거였죠.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민호는 법원에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랬습니다. 선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브로커에게 속았다는 정황과 민호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녀는 쪽방촌의 작은 방에서 혼자 살게 되었죠. 민호는 부모님 집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정신병원에서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상담도 받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혼자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선아였습니다. 왜 왔어? 그냥 미안하다고 한 번 더 말하고 싶어서.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공장에 취직했어. 이제 정말 열심히 살려고. 그래. 너는 괜찮아? 괜찮을 리 없지. 근데 살아야지 뭐. 둘은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한 가지만 믿어줘. 너랑 보낸 5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건 진심이야. 민호는 고개를 돌려 선아를 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담겨 있었죠. 나도 그랬어. 행복했어. 근데 이제는 그 기억조차 아파. 미안해. 이제 그만 가.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선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걷다가 뒤돌아봤어요. 민호야, 나쁜 기억만 남아서 미안해. 너는 좋은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해야 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걸어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민호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이해는 해. 근데 용서는 못해.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선아가 북에 두고 온 동생. 그 동생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살아있긴 할까요? 아니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선아의 삶도 선아의 동생도 모두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었죠. 민호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어요. 6개월 후 민호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민호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죠. 가끔 꿈에서 선아를 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그녀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건네던 모습. 하지만 꿈에서 깨면 그 커피에는 수면제가 타여 있었다는 걸 떠올렸죠. 민호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걸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다만 이번에는 더 조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믿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민호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상처를 안고 아픔을 품고 그래도 살아가는 거였죠. 선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민호를 떠올렸지만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그가 행복하기를 빌었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때는 하나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두 사람. 사랑은 때로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살아가야 합니다. 아픔을 안고 기억을 품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민호와 선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행복한 결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때로는 현실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민호와 리선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군가는 선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배신하다니, 정신병원에 가두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또 누군가는 선아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북에 남겨진 동생을 살리고 싶은 마음, 가족을 구하고 싶은 절박함. 물론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거리요. 민호는 어땠을까요? 그는 선아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용서는 못한다고 했죠. 3개월간 정신병원에 갇혀 있던 기억은 지울 수 없었으니까요.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했어야 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도 민호를 비난할 수 없어요. 그만큼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사랑이라는 건 참 복잡합니다.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하죠. 선아에게 사랑은 동생을 향한 가족이었고 민호에게 사랑은 아내를 향한 신뢰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결국 서로를 아프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는 진심을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믿음도 중요하지만 의심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속이고 상처 주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요. 민호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때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선아는 또 어떨까요? 동생을 결국 구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사람마저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겠죠. 매일 후회하며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는 항상 솔직하고 진실되게 대하시길 바라요. 마음사연 다락방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